지금 미국은 위험하네요. 미국에 입국하려 하는 사람들을 일부는 그들 잡아서 수용소에 보낸다거나 감옥으로 보내려는 조치를 하고 있고, 샬럿스빌에서 있던 사건인데 반대하는 분들이 모여있던 곳에 네. 차를 몰고 그냥 밀어버립니다. 백인. 독일과 같은 경우는 나치였던 것이죠. 트럼프, 새로운 미국의 극우파 정치, 유럽의 학자들은 지금 현상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역사로 좀 더 들어가 본다면은 제국주의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영국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미국 이야기를 하고 중국을 들어야 좀 더 자극적일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이야기를 좀 먼저 해주죠. 미국에게 민족 뭐 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일단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미국의 핵심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그 뭐 생물학적 집단으로 과연 묶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당연한 의심이 들죠. 네. 그리고 그게 타당한 것 같고요. 다만 어떤 가치를 공유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어떤 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얘기하는 건데, 아메리칸리스라고 해가지고 과연 미국적인 건 무엇인가라고 역사학자들이 쭉 얘기를 한다면은 역사학자가 100명이면 100개가 나온답니다. 다 달라서.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떤 시기에 누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This is not American. This is American.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특정한 선택에 대해서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거기다가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죠. 권력 관계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이건 미국적이지 않아. 아니야, 이건 미국적이야. 과연 미국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싸워오고 그 의미가 변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볼 때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얼트라이트라고 하는 대한우파? 대한우파. 네, 대한우파라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소위 말해서 공화당의 주류가 있는 이 보수 세력과 좀 더 떠나서 좀 더 급진주의적인 세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들은 기존의 우파는 이미 힘을 상실했고 이들은 주류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래가 희망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아주 강력한 인종주의에 기반한, 여기서 말하는 인종이라고 하는 건 백인 중심. 백인 중심의 정체성을 만들죠. 이른바 와스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백인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반엘리트주의가 묻어남으로써 백인이자 소시민? 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타겟팅으로 한 그러한 민족성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어느 하나의 미국의 그러니까 민족성을 찾아내간다는 다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전에 우리 서양사 교육 때 청교도거든요. 네네. 퓨리탄호가 와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근데 그게 말이 될까요, 과연? 영국이만 왔을까요? 그렇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미국이라는 곳을 왔는데 그 주류 세력을 잡았던 보스턴 지역의 그 뉴잉글랜드 지역의 사람들이 주도하면서 만들어낸 역사 서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미국의 시작을 퓨리탄에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재밌는 거. 그러면은 원주민은 어쩔 건데? 그렇죠. 네.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근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 아마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누군가한테 미국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한테 크레파스 종류별로 주고 미국인 얼굴 그려봐 라고 하면 다 흰색 그리지 않을까요? 다 백인 남성을 그릴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했었던 뭐라고요? 대한우파. 얼트라이트. 예, 대한우파입니다. 예. 그들이 딱 상징하는 약간 그런 얼굴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미국이라고 하는 민족의 원형은 이런 거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든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자연스럽게 유색 인종들을 추방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 미국에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니까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것도 있습니까? 이런 극우적인 모습들이?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게 미국에 입국하려 하는 사람들을 그냥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그들 잡아서 수용소에 보낸다거나 감옥으로 보내려는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제자 한 명이 미국에 유학을 가 있어요. 그랬는데 작년 12월에 들어왔는데 1월 며칠 날 꼭 가야겠대요. 왜 그래? 그랬더니
학교에서 메일이 왔대요. 트럼프 정책이 곧 바뀔 건데 미리 입국해놔라. 미리 입국 안 해놓으면은 우리도 보장을 못 해주겠다. 와,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유학생은 다 합격을 받고 다 받아서 와. 비자까지 다 받아서 했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빨리 들어와라. 그럼 이제 미국은 시민권을 중심으로 자, 우리라고 하는 거를 묻지도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흥미롭습니다. 왜냐면은 그 트럼프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백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그 비암크리라고 하는 그 인도계 네. 출신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했던 연설이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괜찮다. 왜냐면 자신이 자기 부모 세대가 그랬으니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우리는 정당하게 시민권을 딴 사람들이어서 괜찮다. 리걸, 네. 일리걸을 계속 얘기하는 다만 거구나. 이제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상징적으로 멕시코에 벽을 쌓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얼마나 막을 수 있는가 실효성보다는 보여주기 위함이죠. 우리는 이제 국경을 닫겠다. 그리고 그 타겟은 불법 이민자들이다. 왜 그럴까? 그 불법 이민자들이 백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는 서사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 백인의 일자리를 뺏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존에 미국에 있던 뭐 히스패닉이나 뭐 흑인들이나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도 있잖아요. 이미 와 있었던 네. 히스패닉 흑인들. 예를 들면은 조선에서도 1931년에 그 배화 그렇죠. 사건이라고 있죠. 그게 대화 폭동, 뭐 배화 혹은 폭동 뭐. 이런 게 있는데 평양 지역에서 평양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은 1910년대 20년대 굉장히 많은 화교들이 들어와요. 그 중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누구랑 경쟁을 했냐면은 조선인들이랑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격 경쟁력 면에서 그 중국인들이 이제 그 인건비를 좀 적게 받으면서 일을 하고 조직화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노동 경쟁력 면에서 더 높이 있었고 경쟁력이 높았고 그런 과정에서 조선인들이 자꾸 이제 배제가 되고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특히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1920년대가 되면은 조선인들의 그 화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여기에 근데 폭동으로 촉발이 된 게 1931년에 그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그 만보산 사건. 사건. 사실은 충돌은 있었지만은 뭐 사망자가 있거나 하지 않았는데 중국인과 한국인들 간에. 근데 이게 뭐 조선일보 오보나 이런 걸 통해서 잘못 알려지면서 서사를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그쵸. 거죠. 중국인들이 조선인들 죽인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어가니까 이 평양 지역에서 조선인들이 각득이나 이제 안 좋아진 감정이 있었는데 이 화교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수백 명이 죽은 걸로 알고 죽었죠. 있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끔찍한 그 양상에 대해서 뭐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남긴 글들이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거는 그 내부에 있던 사람들의 그 일자리 경제적인 어떤 일자리 경쟁하고 이제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총독부가 사실은 정책을 좀 잘못 짰던 분도 분명히 있고 더 나아가서 그 기반에는 인종주의에 기반한 중국인들 화교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도 더불어서 같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촉발이 되면서 학살로 이어지게 된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조선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죽였다고 하면서 굉장히 뭐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 사람도 잘 모르죠. 안 배우죠. 그래서. 안 배우는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은 관동대학살 네. 이런 거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그러면 딱 피해자 인식에서 그 시기에 딱 피해자 인식에서 그 시기를 바라보니까 딱 들어오거든요. 죄 없는 조선인들을 이제 막 잡아 죽이고 한 거잖아요. 그 폭동의 와중에 약간 그런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 사실은 뭐 민족의식에 기반한 또 뭐 그것도 이상하게 어떤 사회 진화론에 기반한 인종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관념도 있었고 또 그게 경제적인 어떤 문제랑 겹치면서 일어난 어떤 문제들 미국의 트럼프 아까 정부 말씀하신 것도 그런 상황을 되게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그걸 자기들의 정치적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극단적인 인식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돼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러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렇게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미국은 그런 면에서 위험하네요. 서사를 그렇게 쫙 쌓고 있는 건데 여기서 그런 어떤 하나의
쭉 특정 사건이 하나 탁 벌어진다고 하면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정도로 어쨌든 서사를 쌓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위험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 그래요? 샬럿스빌에서 있던 사건인데 샬럿스빌이라는 곳이 그 인종 갈등에서 좀 상징적인 곳입니다. 거기 이제 그 남북 전쟁 날 남부군에 있던 그 장군의 동상이 있나 그런 곳인데, 근데 어쨌든 그 얼트라이트가 거기 있는 대학에서 집회를 열려고 합니다. 네. 아, 밤에 횃불을 들고 KKK처럼 딱 그러니까 KK도 있지만 나치처럼. 예, 그런 온갖 그런 상징들을 동원해서 시위를 하니까 거기에 반대 시위대가 왔어요. 그래서 그 도시 자체가 하나의 긴장감이 가득한 아, 그런 이렇게 대립의 공간이었는데, 그 밤에 집회가 있던 다음 날에 이제 그 반대하는 분들이 모여 있던 곳에 네. 차를 몰고 그냥 밀어버립니다. 백인이. 또뭐 트럭 근데 차로 아니요, 그냥 그냥 자가용으로. 그래서 많은 분이 다쳤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때 트럼프의 반응이 되게,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막 절대적으로 막 그들 비난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 듣고 그러니까 아찔했죠.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그 극우 대한 우파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왜냐면은 좀 달랐습니다. 젊은이들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극우 사상에 접어들게 되었는가를 좀 궁금하게 만든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트럼프 혹은 그런 새로운 미국의 극우파 정치 조류 속에서 힘을 얻게 되었는가가 궁금했었죠. 방금 말씀해주신 것도 현안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배타적 민족주의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극우, 아까 뭐라고 계속 까먹네. 대한 뭐라고? 대한 우파 입에 잘 안 붙죠. 얼터 뭐라고? Alt-right. 얼트라이트 이제 그 친구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현되는 어떤 현상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딥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뭐 일단 역사로 좀 더 들어가 본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제국주의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라는 책을 쓴 영국의 그 홉스라는 사회 비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제국주의를 자기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제국주의 논리를 만들어냈는데, 일단 자본주의고, 그리고 이 자본가들이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국가의 힘에 의존을 해야 됐던 것이었죠. 그때 필요했던 것은 국민들을 동원하는 것이었죠. 그때 이들이, 그러니까 홉슨이 보기에는 이 언론에 주목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주목해서 이 언론들이 이제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 아주 국수주의, 이 쇼비니즘을 부축하고, 네. 그리하여 이 노동자들 세력이 혹은 일반 대중들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들은 제국주의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 훈련받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럼 정말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보통은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할까? 그 베테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참전 용사라고 네. 하죠. 그럼 이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돌아올까요? 전쟁터에서 느꼈던 그 적에 대한 어마어마한 분노, 혐오, 정확한 나와 적, 이 감정을 가지고 들어오죠. 나에게 총을 겨눴었던 자세. 그렇죠. 왜냐면은 더 큰 그림을 보기보다는 자기 눈앞에 있었던 그 전장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들의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약자의 신분으로 돌아오는 거죠. 다시. 그렇죠. 왜냐면 가령 부상병이었다고 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들에게는 어떤 삶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까요?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싸웠는데 그들 앞에 돌아왔을 때 그렇게 국가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었을까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가령 1차 대전이 끝나고 났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그 경제적인 궁핍함은 영국뿐만 아니라 특히 독일은 더 심했겠죠. 독일은 전쟁 배상금으로 뭐 국가 경제 몇 배 달하는 돈을 내야 됐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 경제는 침체하고 사회보장제도는 정말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목숨 바쳐 싸워보려고 했던 그 애국주의 혹은 국수주의, 배타적 민족주의와 사회 현실 속에서 충돌하고 그 모순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불만 세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달콤한 말, 아니죠, 정확하게
그들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독일과 같은 경우는 나치였던 것이죠. 딱 그때가 1920년대 30년대 예, 사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져가고 그러니까 1929년 31년 대공황의 여파가 있으면서 독일 경제가 완벽하게 파탄났을 때 히틀러는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왜냐면은 히틀러가 얘기했던 것은 단순히 유대인을 죽이자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아라 지금 바이마르 공화국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던 경제 체제가 너희들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너희들은 피를 흘렸는데 너에게 돌아온 건 무엇이냐 이런 어떤 분노를 자극을 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대한 우파나 독일을 위한 대안 혹은 또 영국에 있었던 브렉시트과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지금의 현안과. 네네네. 지금의 현안으로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2001년으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처음으로 외세에 침략을 받았죠. 911. 네, 그것이 미국에게 없었던 애국주의적인 엄청난 애국주의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나 주요한 슈퍼볼 같은 거 보면은 미국 군대가 비행기를 슝 하고 가고 그 참전 용사들을 데리고 오고 국기를 개양하는 행사는요 9.11 이후에 등장한 사건. 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물어봤더니 9.12 이후부터 그런 건지 그런 거 없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2008년 경제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우리는 얘기하죠. 자유주의, 뭐 신자유주의 이런 것의 몰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느냐? 세계화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자유로운 이동, 노동력이 됐든 무엇이 됐든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서 전 사회의 부가 늘어날 수 있다. 내 삶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유지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에 드러난 것은 일반 노동자들은 더 이상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논리에 완벽하게 노출이 되면서 점차 직장을 잃어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현상이 제일 많이 일어났던 것, 제일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은 영국 북부의 산업지대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간다면은 트럼프가 공약을 했던 러스트벨트. 그들은 노동자들 전형적인 산업 노동자들이 모여 있던 곳이고 산업이 있었던 곳입니다. 철강이 됐든 선박업이 됐든. 그런데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낮은 가격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국가가 그걸 풀어줬을 때 노동자들은 더 이상 어떤 사회적인 조직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지를 못하고 산산이 자기 완전 무장 해제가 된 상태죠. 그러면은 2008년에 위기가 터지고 그들은 더 실업과 빈곤에 몰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2008년 이후에 금융 업계는 살아납니다. 국가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공적 자금을 쏟아부어서 살아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이 신자유주의를 이끌었던 그 주류 정치 세력 모두에게 그것이 영국에서는 노동당이 되었던 보수당이 되었던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되었던 공화당이 되었던 이 주류 세력들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되죠. 그때 등장하게 된 것이 봐라 저 세계화주의자들 글로벌리스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트럼프는 글로벌리스트들이 우리에게 가져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꼬를 정반대로 돌려서 우리가 안으로 보호주의적이고 우리가 사람이 이동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이민자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우리의 직업을 뺏어갔으니까 이들을 몰아내고. 여기서 궁금한 게 그것까지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왜 백인이라고 하는 백인 남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종과 젠더까지도 이렇게 쫙 섞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요 맥락에서 그 자유화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실업과 이런 노출이 되어 있던 자들은 백인이죠. 그러니까 영국 산업지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많이 듣는 건 셰필드나 리즈, 뉴카슬 이렇게 축구하는 동네인데 이런 곳에 백인 청년들의 실업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전 유럽이 어마어마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런던 가시면은 모든 펍과 레스토랑에 이탈리아 서버들이 있습니다. 글로 밀려나서 살 수 없어서 나온 거예요. 나온 사람들. 네. 학계도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탈리아의 브레인들이 유출이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나와 있는데 보세요. 이들은 어느 정도 낮은 임금으로도 직업을 일단 정착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일자리를 뺏기는 것은 백인이고 주로 남성인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의 혐오를 이 발작하게 만드는 예전부터 존재해왔던 하지만 아무런 관심 진짜 실질적인 관심을 갖지 못했던 이 구구 정당, 구구 세력들 이란 목소리들이 그들에게 점차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됐느냐?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유입이 됐던 거죠. SNS.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아메리칸 엑스라는 아주 옛날에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 너무 재밌게 봤네요. 근데 거기서는 그때는 그 사람이 실패를 했지만 그 사람이 2008년 이후에는 성공을 한 거죠. 아하. 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상실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과연 그 세계화를 얘기했고 그 주류 정치 세력들이 너희에게 해준 게 무엇이냐? 그러면 그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전체적인 틀을 아젠다들을 가지고 온 것이죠. 저는 이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인 관심사는 과연 우리가 트럼프와 같은 이 세력들을 멍청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좀 질문을 해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트럼프 보면 너 저런 인간을 그러니까 일기 정권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2기 때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뭔가 왜? 현명하게 돌아온 느낌입니까? 현명하다기보다 좀 1기 때는 저 말도 안 되는 뭐 저렇게 어떻게 됐다. 근데 2기 때는 이제 조금 이제 약간 현실적인 어떤 느낌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미국만 그러나요? 지금 다 그러잖아요. 뭐 유럽에 우리나라도 있고 그렇죠. 중국 뭐 저기 튀르키예도 뭐 거의 데모한다고 난리 났더만요 거기. 세르비아에서도 뭐 반정부 어쩌고 하고 뭐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더 막 이거 좀 무서운데 이런 더 느낌이 현실로 아닐까? 받아들이고 있다.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국가의 권한을 주더라도 뭐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각국 간의 국경을 열어서 무역을 증진시켜서 자본의 흐름이 좀 더 많아진다면은 세계 전체의 부가 늘어날 거라고 했던 그 자유주의 제도들의 기본적인 전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지금 우리는 처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걸 싫어할 겁니다. 경제적 위기와 그것이 무너져가는 속에서 민족주의 거기서 그냥 민족주의도 아니고 이제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그리고 가야 되는 거죠. 더욱더 이제 극우로 좀 더 치우쳐서 가고 있는 이 현상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지식인들이 왜 이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냐면은 30년대를 연상시키기 때문이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 사이쯤에 네네네네.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닌가. 예, 그러니까 대공황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데 뭐 역사에서 반복되는 건 없죠 사실. 네. 하지만 그 유사성들이 보이기 네. 때문에 유럽의 그 학자들은 지금 현상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